네, 김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리더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왜 리더라는 그 여러 가지 매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뭐냐면, 그 리더의 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몸의 어떤 기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본격적으로. 자, 성공.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죠? 그래서 성공의 그곳에 이제 도달하려면 우리가 방금도 제가 영상 보여드렸지만 꾸준히 해야 된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꾸준히 무언가를 하려면은요, 정신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신력 그 이상의 그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육체적인 어떤 건강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리더가 되고 성공을 하고 싶다면 결국은 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의 이제 키워드고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요, 먼저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되고 또 사회가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와 그죠? 경쟁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한테 항상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 몸의 어떤 불리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신이 나의 육체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래서 정신이 우선이 되려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뭐냐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몸이 나의 정신까지 지배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현재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건강의 기초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근육의 건강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영양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뭐 하다 보면 번아웃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번아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거를 뭐야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큰 어떤 리더로 성장해 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도표가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 살 참 특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서, 번아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몇 년 차에, 번아웃이 됐나, 이렇게 해보니까요. 여기 보면은 1에서 3년 차에 한 30% 이상. 그 다음에 3에서 한 5년 차에 한 25%. 7년 차 이상에서 한 20%. 결국 뭐냐면 직장인의 70%가 5년 이내에 다들 번아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아웃이 뭔지 아시죠? 열심히 뭔가에서 도전하고 열심히 살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에 빠지면서 모든 걸 다 손놔버리는 상태. 그죠? 몸에 에너지가 완전히 빠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 그죠? 그리고 또 시대가 빨리 흐르고 또 스트레스가 많고 하다 보니까요, 점점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우울증이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의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번아웃 증상과 이 우울증의 어떤 증상은 항상 같이 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불리한 어떤 상황이라는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왜 항상 뭐 그 자율신경계 이야기하면서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하잖아요. 도둑이 아니 강도가 칼을 들고 나를 찌르러 올 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눈이 강도를 보고 그 칼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눈이 먼저 커지고, 그 다음에 도망을 가기 위해서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근육으로 피가 많이 가면서
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 순간에는 뭐예요? 우리 위장관 쪽으로라든지 소변이나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소변도 보면 안 되고 그다음에 소화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작용하는 이 신경이 바로 뭐예요? 교감신경이거든요. 이 교감신경에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콜티졸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전부 어디서 분비되는지 아세요? 바로 부신에서 분비돼요. 부신. 결국 뭐냐면요. 부신에서 분비되는 이 부신 호르몬, 그중에서 특히 콜티졸이 결국은 뭐냐면요. 이런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게 하는, 나를 생존시키는 그런 걸로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콜티졸은 반드시 분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표에 보면요. 빨간색이 급성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급성 스트레스는 갑자기 오는 스트레스니까 어떻게 내가 빨리 지금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콜티졸 분비가 확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게 회복이 되면은 콜티졸 분비가 떨어지면서 마음이 평정 찾는 거죠.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분비되고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부교감신경이 나오면서 이 스트레스상을 벗어나게 되고 처음에는 막 흥분하고 막 이러지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흥분 상태는 스트레스 상인 거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정리가 되면 부교감신경이 나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야지만 결국은 그 상태에서 내 속에 있는 어떤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스트레스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급성 스트레스가 결국은요. 우리 살다 보면 요즘 어떻게 급성 스트레스가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잖아요. 끊임없는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만성 스트레스를 보시면 빨간 까만색이에요. 그럼 어떻단 말이죠? 스트레스 적응하게 돼 스트레스 분비를 하는데 이 만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성만큼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중간에 그냥 콜티졸 높은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만성 스트레스는 콜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가니까 내 몸은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내 몸은 상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나는 뭐 하겠다는 거지.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 말은 뭐죠? 내 몸에 지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부신에서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번아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결국 번아웃 신드롬은 뭐냐면 스트레스가 와도요. 내 몸이 그걸 스트레스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로 되라 이것이. 나는 모르겠다. 그죠? 결국은 뭐냐면 이때 작용하는 게 콜티졸이 분비가 안 되는 거고 결국 그게 무기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면요. 콜티졸이라는 거는 뭐예요? 필요한 거지만은 이게 계속 분비되면 내 몸을 상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분비가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 요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리더는 항상 흥분하지 않고 그래서 뭐야 아주 차가운 어떤 열정 뭐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 결국 이게 뭐냐면요 콜티졸 분비는 돼야 되지만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그걸 저항할 정도 딱 와도 어떻게 해요? 난 할 수 있어. 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는 그런 상태는요 콜티졸 분비는 되지만 그죠? 그게 어떻게 된단 말이야. 그 순간에 필요하지만 결국은 또 금방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사람들.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요. 이 콜티졸 분비를 줄여주기 위한 스트레스가 와도 번아웃이 아니라 응, 번아웃이 아니라 나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콜티졸 자체를 많이 분비하는 게 그 스트레스 상태에서 팍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어느 정도만 분비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콜티졸을 줄여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명상하고 또 피곤하면 잠을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운동하고 이런 거. 결국은 뭐냐면 명상하고 뭐 차를 마시고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콜티졸을 줄여주기 위한 어떤 행동으로는 운동을 해야 되고 명상을 하고 수면을 하면 되지만 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도 이 콜티졸이 분비가 줄어드는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요. 오메가3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를 먹어주면요. 특히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때는요. 우리 오메가3 역할이 뭐죠?
항산화, 그 다음에 뭐죠? 혈액순환을 잘하게 해주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냐면요. 오메가3를 콜티솔 분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메가3를 얼마큼 먹어야 되느냐면 메가로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왜 우리가 세본 오메가는 하루에 4알이잖아요. 이 4알인데 4알에 들어가 있는 그 EPA, 특히 EPA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하루에 들어있는 게 600mg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먹어도 되느냐면요. 2g까지 먹어도 된다. 결국은 뭐냐면요. 메가로 먹으면은 이 하루에 4알이 아니라 곱하기 4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메가 할 때 보통 뭐 3알, 3알, 3알 이렇게 뭐라고 많이 이야기한 적 있죠.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4알, 4알, 4알까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먹어도 된다고 지금 논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가 이 콜티졸 줄이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요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항산화제가 또 콜티졸을 줄여요. 그리고 비타민 B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비타민 B죠?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비타민 B잖아요. 이 비타민 B도 콜티졸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태아닌 하는 거 제가 몇 번 강의했죠. 우리 제품 중에서도 태아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아닌도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도에 관련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결론은 뭐다? 콜티솔을 분비를 안 하면 안 돼. 번아웃되면 안 된다 그랬죠. 하지만 콜티솔을 너무 하이 레벨로 가게 되면 결국 이게 몸에 스트레스가 되고 난 너무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걸 줄여주기 위한 그래서 아까 우리 이런님 말씀하셨듯이 나는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나 그 정도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은 코로나 때문에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체중이 막 늘어나게 되죠. 이 체중 증가가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결국 이건 왜 그래요? 운동 안 하고 실내에서 그냥 먹기만 먹으니까 비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영상, TV만 보고 있고 그러면 눈도 나빠지고 결국은 몸에 건강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울증 오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금방 운동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근감소증 이야기하면서 근육량이 30대 피크가 되고 나서 40대 10년마다 계속 30%씩 팍 떨어진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근감소증은요. 제가 근감소증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요. 뭐다? 질병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근육량 이야기하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면 만성질환이나 여러 걸 다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 여기 나온 것도 그거예요.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허벅지가 그죠? 겉으로 봐도 우리가 뭐 젊었을 때는 허벅지가 굵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란 말이에요, 그게? 근육이야.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제가 그때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배는 꼴떡해지고 다리 가늘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다리 굵기 자체가 젊었을 때보다 더 가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이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근육은 줄고 근육에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다? 지방을 다 들어요. 결국 나이가 들면은요 체중은 유지 내지 증가하는데 백골도기가 되는 거지만은요 근육량은 엄청나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근육량이 계속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요. 지금 치열하던 경쟁 때문에 번아웃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아졌다 결국 고갈되면서 뭐가 된다고요? 무기력이 빠지면서 번아웃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운동 부족이 되고 또 노화에 의해 가지고 지방이 계속 축적되면서 결국 뭐예요? 근육량은 떨어지게 되는 거. 그리고 혈관은 나빠지게 되면서 동맥경화와 그다음에 호르몬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콜티졸 레벨을 낮추면서도 근육 손실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 몸은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정신이 우리 육체를 지배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오늘 이 시간만은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정신까지 지배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두뇌 쪽에 있는 어떤 생리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뇌 쪽에 뇌파라든지 뇌의 어떤 그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운동을 많이 하면은요. 특히 어느 부분에 그 혈류량이 확 증가를 하느냐 하면 골격근이에요. 운동을 하면 골격근에 10배의 피가 가요.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많이 가죠. 그 다음 어디 많이 가냐면 심장이 많이 가요. 근데 물론 이제 운동 안 하고 있을 때는 평상시에는 뭐 뇌라든지 많이 가겠지만은요. 이쪽에 가는 증가 속도보다는 어디요? 심장 3배, 골격근의 10배. 이렇게 가는 것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 심장으로 많이 가는구나. 그 다음에 어디요? 골격근으로 피가 많이 가는구나. 그게 결국 뭐냐면 이쪽으로 피가 많이 가니까 영양이 많이 가고 산소가 많이 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죠?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각기가 정상화되는데 이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이가 한 60세 이상 된 사람들이 56세, 75세에서 36명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주당 3시간 동안 운동을 시키고 나서 운동 후에 뇌 혈류량을 확인해 봤더니 뇌 혈류량이 7.8% 증가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내 수행 능력, 뭐 더하기 빼기라든지 뭐 기억력 이런 걸 해봤더니만 늘어난다는 게 확실히 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요. 운동이 치매라든지 뇌 수행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나이 들면 들수록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옆에 거는 뭐냐면 그 20분 정도 운동하고 나서 MRI 찍어 보면은요 뇌 쪽으로 가는 게 MRI 스타디 자체가 그 수행 능력이 확 증가하는 게 확실히 보이죠. 아 그러니까 뭐예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요 뇌 기능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저는 어때요? 운동을 하게 되면 기분 좋아지죠. 안 그렇던가요?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운동을 딱 하게 되면은요,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뭐냐면 도파민, 그 다음에 운동했는데 피곤한 거는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뇌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영양소가 없었어요. 대표적인 뭐죠? 아미노산, 단백질.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 반드시 뭐예요? 영양소를 먹고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근육량을 늘려주는 의미도 있지만 뇌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은 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호르몬이 뭐냐면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은 뭐예요? 식욕 호르몬이면서 또 수면 호르몬이잖아. 세로토닌이 뭐로 바뀌어요? 멜라토닌이 바뀌죠. 그러니까 도파민은 뭐예요? 행복 호르몬이에요. 도파민 안 나오면요 파킨슨병이에요. 여러분 파킨슨 병 아시죠? 운동 못하고 왜 그죠? 뜨는 그런 병 있죠? 이게 도파민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뇌 호르몬이 쫙 나오는 거예요. 뇌 호르몬이 쫙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금방 얘기했듯이 이런 오메가3 메가로 오메가3를 쓰면 그죠? 이런 어떤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오메가3 기능적으로 우리가 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또 뭐예요? 그 혈전을 줄여주고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그냥 우리 뇌알 먹으면 돼요, 뇌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운동의 효과도 해주면서 뇌 기능까지 좋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요, 메가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1.5에서 성인은요, 1.5에서 2g까지인데 여기에 하루에 12알이에요. 10알에서 12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메가로 쓰면 그죠? 운동량, 그러니까 근육량도 늘어나게 되고, 그냥 도움 되거든요. 뇌 기능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알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도파민과 노르에필린과 세로토닌을 만들 수 있는 게 뭐죠? 아미노산이거든요.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잘 만들어주기 위한 비타민 P를 왕창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셀레니움과 같은 이런 항산화제, 철분 다 항산화제잖아요. 이런 걸 딱 먹어주면 몸이 건강해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또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애들 왜 ADHD 아시죠? 애들 ADHD. 그래서 애들이 ADHD라는 거는 뭐냐면 과민, 그러니까 애들이 뭐 과행동 장애잖아요. 이게 애들 우울증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이거를 도움 주려면 병원에서 뭘 쓰냐면 메틸페니데이트가 약물을 쓰는데 이게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들어주는 거라. ADHD는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 우울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도파민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이런 게 분비가 안 돼서 나타나는 어떤 병 중에 하나가 ADHD예요. 그래서 애들한테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분비가 잘 되게 해주고 운동을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특히 ADHD한테는 운동을 시켜주면은요, 애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ADHD한테는요, 30분 정도의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배웁니다. 태아닌 있죠, 태아닌. 태아닌이 여러분 그 왜 알파파 분비한다는 말 들어봤죠? 좀 더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 태아닌이 뭘 해주느냐면 도파민과 이런 걸 분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잠도 잘 자게 해주는 거죠. 잠도 잘 자게 해주면 평정심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태아닌이. 그죠? 그래서 태아닌이 먹어주면은 애들한테 에피네프린과 아까 도파민과 노르에피린 이런 거 분비를 잘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 오메가3를 아까 많이 먹여주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결국 뭐야? 먹는 거는 아미노산 많이 먹여주고 그 다음 여러 가지 항산화 미네랄들하고 항산화제를 장도주면 그렇죠. 옥타코산도 있죠. 근데 이제 옥타코사놀에도 있고요. 또 어디 있느냐 하면은 티아닌 샷하는 게 있잖아. 마시는 거기에도 많은 양의 티아닌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뒤쪽에 있는 그것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애들이 만약 과행동 장애가 오면 이건 애들 우울증이잖아요. 그래서 애들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태아닌이. 그래서 태아닌은 뭘 분비한다고요? 도파민인가 노르에프린 이걸 분비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이거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메가3를 메가를 써주는 거지. 근데 이제 어른은 2g이지만 애들은요 1g. 1g. 아시겠죠? 1g이면은 몇 알? 오메가 젤리를 생각해보면 결국 맞춰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은 이런 도파민 이런 걸 만들어주는 원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미네랄들, 그 다음에 항산화제를 써주면은 ADHD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애들 그것 잘 공부 잘하겠죠? 그죠? 네. 그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정신을 지배하는 중에서 관상동맥이잖아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피는 심장에서 나가지고 우리 몸을 다 돌지만은요. 사실 심장을 먹여 살리는 그 작은 혈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관성동맥이란 말이에요. 관성동맥. 근데 이 관상동맥이요. 결국 좁아지게 되면 그게 뭐예요? 협심증이고. 막혀버리면 뭐죠? 그게 심근경색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심장질환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먹어주면 되고 특히 심장질환 있는 사람들은 메가를 써주면 더 좋은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써야 되지만 메가를 써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의 추출물 같은 거 우리가 또 진코엠 같은 거. 그 다음에 코큐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죠? 코큐텐은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큐텐이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면서 코큐텐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혈압도 생기고 이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디 많이 떨어진다 그렇죠? 제일 많이 떨어지는 데가 심장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 제일 많이 하는 곳이에요. 혈액 많이 가는 곳. 그러니까 심장, 콩팥, 그 다음에 간, 그죠? 이런 쪽에다가 이제 근육 이런 데 있는 코큐텐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코큐텐을 반드시 먹어줘야 됩니다. 혈압도 조절해 주지만 이게 대표적인 항산화제라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토콘드리아 죽어버리면 에너지만 못 만들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심장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심장을 위해서는 여기는 지금 오메가3, 징코엠, 그다음 코큐텐 뭐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네. 우선은 이제 여기는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다음 운동 중요하지 운동. 그래서 일주일에 150분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한 40분 하면은 4, 6,
4, 5, 20, 4, 46. 한 4일. 40분씩 한 4일 정도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이게 뭐죠? 미토콘드리아죠? 그래서 제가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공정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공정이 돌아가려면은 불소식에 뭐라 그랬어요? 비타민 B예요, 비타민 B. 근데 지금 요 자료에는 뭐냐면은 오메가3도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비타민 B하고 오메가3는 같이 가라. 이 말이에요. 오메가3는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 속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B가 에너지 대사에 어떤 그걸 하고 공장이 돌아가다 보면 찌꺼기 나오죠. 그 찌꺼기가 활성산소잖아요. 이 활성산소 가만히 두면은 이 세포가 파괴되지.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있는 항산화제가 뭐예요? 코큐텐이라는 거죠. 코큐텐.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운동 이야기하면서 미토콘드리아는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그죠? 산소가 들어가는. 그 앞에 이거는 산소가 들어가서 에너지 공장을 돌리는 그죠? 유산소 운동 상태고 우리가 무산소 운동 상태는 뭐라 그랬어요? 미토콘드리아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근육에 있는 포도당을 바로 뭘 이용한다고요? 에너지 만들고 젖산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하고 나면 근육이 막 아프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때까지는요. 이 무산소 운동은 우리 몸에 엄청 나쁜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 이놈의 젖산도 필요하다는 내용인 거예요. 예. 젖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젖산이 나와줘야지만 그러니까 젖산을 없애는 과정 속에서 이 젖산 때문에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유산소 운동을 하면 기분 좋아지지만은요. 이거 뭐예요? 역기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을 해도 아프지만 기분 좋아지잖아. 그게 뭐냐면 운동만 하면 베타 엔돌핀이라는 게 나와가지고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국 뭐 또 베타 엔돌핀을 나오려면 몸에 뭐가 많아야 되죠? 아미노산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운동을 해서 이게 무산소 운동을 해서 나오는 젖산도 몸이 산성화되고 나쁘진 역할을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게 베타 엔돌핀을 분비시키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저도 요걸 공부해 보면서, 요거는 정말 새롭게 알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산소 운동도 필요한 거구나. 그 생각했고요. 또, 근육에 쌓인 이 젖산이요. 우리가 왜, 근육이 커지는 거는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근육이 찢어져가지고, 거기서 근육이 커진다 그랬죠. 그러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지는 어떤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이때 근육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더 커진다. 근데 이때 무슨 세포냐면 그 주위에 있는 죽어있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위성세포, 세틀리드 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위성세포가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안 움직이고 있다가 젖살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위성세포가 딱 자극이 돼가지고 주위에 어떤 세포들, 근육세포를 막 자극을 줘요. 그럼 근육이 막 커지는 거지. 이해되셔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이 운동 후에 생긴 이 젖산 때문에 긍정적인 기능, 베타 엔도르핀도 분비시키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이 뭡니까? 아까 세트리셀, 그죠? 그러니까 위성세포를 자극해서 근육량을 키워주는 기능도 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그래서 보시면요. 젖산, 운동하고 나서 젖산 농도는요. 60분 이상을 지속했을 때 베타 엔도르핀 분비가 쫙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한 60분 정도는 해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짧게 뭐 10분, 20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요. 최소한 그래도 한 60분, 1시간 정도는 좀 운동을 해주면 그죠? 기분도 좋아지고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오늘 자료 내용 재밌죠? 예. 60분 힘들어.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젖산이 위성세포를 자극해서 이게 결국 근육을 어떻게 해요? 커지게 한다. 하이퍼트로피를 시키는 거예요. 휴직에 있던 세트로드 셀이 상처나 락테이트에 해가지고 근육 자극을 줘가지고 이게 결국 근육이 커지게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젖산도 어떤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몸이 정신을 지배하는 이야기를 잠깐 썸머리 해보면요. 첫 번째, 운동을 하게 되면 뇌와 심장 혈류량 증가로 각 기관의 기능이 회복되죠. 아까 이야기했죠. 심장으로는 3배, 그 다음에 근육으로는
거의 아까 몇 배였죠? 30배였나? 아, 기억이 안 난다. 호랑이도 그러니까요. 하여튼 많이 가죠. 그 다음에 또 운동하면 젖산이 분비되면서 엔돌핀이 분비되고 근육 성장이 되고. 자, 그때 결국 이 근육은 뭐냐면요. 우리가 왜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분해가 돼가지고 아미노산 상태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 저장이 되느냐 하면요. 바로 근육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육에.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은 근육의 그 아미노산 저장 탱크가 크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근육량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코큐텐이 결국 뭐야? 근육세포, 심장세포의 항산화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코르티솔을 정상화시키는 것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오메가3, 메가, 테아닌, 그 다음에 만들어주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 비타민 B, 그죠? 하고 각종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콜티졸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진 않죠? 예.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계속 이야기 들으면 뭡니까? 근육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요, 이 근육은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근육 위쪽, 근감소증 이야기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근육이 신체에 하는 역할이요. 첫 번째, 몸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안정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도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 소화 배설하는 게 있죠? 이것도 근육이에요. 여기는 평혈근이 움직이게 해주는 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을 생산해서 지금 유지하게 해주고, 그리고 근육은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아미노산의 저장 탱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량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구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뭘 이야기할 거냐면 근육 태아닌 이야기를 할 건데 아까 태아닌은 뭐라 그랬었죠? 태아닌은 사람을 편안하게 어디서 나오냐면 좀 녹차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파 중에서도 어떤 파? 알파파를 분비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아닌이 나오면 졸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이 편안해질 수 있고 이 편한 상태에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태아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아미노산이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이 중요한데 무슨 이야기냐면 태아닌이 나오면은요. 아까 뭘 분비시킨다 그랬냐면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줄 수 있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태아닌이 딱 들어가면은요. 여기서 가바와 글리신 칸이 나오는데 몰라도 돼요. 어쨌든 간에 이거에 자극이 해가지고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쫙 돼요. 그죠? 뭐 도파민, 세로토닌 분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기 위해서는 태아닌이 중요하고요. 또 그의 원료가 되는 뭐가 필요하다? 아미노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게 되면 뇌 쪽에 뇌 혈류량이 증대를 한다 그랬죠. 뇌가 활성화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아닌을 해주면은요, 한 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뇌 활동이 활성화되고 집중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파가 나오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편안해지는 거지. 그리고 잠도 잘 오죠. 수면 질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바로 뭐냐면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은 아미노산 저장 탱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아미노산 상태로 단백질이 아미노산 분해된 상태에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필요한 상태로 다시 이게 나와가지고 내가 필요한 단백질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쓰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되면은요, 이 저장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뭐야? 영양소 섭취, 운동량의 결국 증가 이게 보면 결국 뭐예요? 노화에 따라 저장이 떨어지므로 결국 영양소를 많이 먹고 아미노산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위상세포 자극에 의해서 근육량을 늘려줘야지만 그죠? 이 아미노산의 저장 탱크의 근육량이 유지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 근육량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거예요. 우리가 근육에 있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가변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분해돼 가지고 아미노산 되잖아요. 이게 근육에 저장이 돼요.
그럼 됐다가 다시 이게 내가 어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단백질을 재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근육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또 피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은 뭘 만들어요? 항체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근육에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 들어서 점점 운동도 해야 되지만요. 아미노산 보충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시겠죠? 그래서 아미노산 보충, 단백질 보충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단백질 보충을 통해서 대사 기능 저하를 예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뇨 환자한테 운동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운동하셔야 된다, 그죠? 당뇨 환자는 운동을 하면은 여기 보면 19, 90분에 혈당이 피크거든요. 그래서 19와 30분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하니까 뭐예요? 근육세포들이 막 움직이니까 에너지 쓸 수밖에 없죠. 당 쓰겠죠?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에 대한 작용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콜티졸 떨어지잖아요. 콜티졸이 혈당 높이는 거 아시죠? 콜티졸은 혈당도 높이고 혈압도 높이고 다 높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당뇨 환자한테 단백질을 먹여줘야 되는 거. 어느 누군가 이런 말이에요. 단백질을 먹이면 당이 올라간다는 뚱뚱 소리 하는 사람인데 절대로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을 먹이면 당뇨 환자한테는 19, 30분 가는 건 당뇨 환자한테. 네. 물론 그 뭐죠? 단백질은 언제 먹어야 되느냐면 단백질을 먹는 거는 운동하고 1시간 이내 정도 돼가 단백질을 먹는 거 아시죠? 네, 그건 그거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는 이건 당뇨 환자예요. 19, 30분 운동을 하는 것이 당을 빨리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는요, 프로테인을 쓰시면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으면은 혈당이 떨어져요. 비타민 B를 써주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 대사를 많이 하니까 당이 떨어지겠죠. 유산균은요, 위장을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장을 좋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당뇨한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그네슘, 미네랄 중에서는 마그네슘이 정말 좋고요. 크롬이 인슐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이 좋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이죠. 혈당도 높이고, 그죠? 혈압도 높이고 다 높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과 크롬 같은 거는 당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 반드시 단백질은 절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산균도 절대 필요하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육이 왜 중요하냐?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이 나오죠.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이 위성세포를 자극해서 근육량을 높인다고 그랬죠. 또 젖산 자체가 뭘 분비시킨다고요? 엔도르핀을 분비시킨다 그랬죠. 기분 좋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근육을 높여주면은 운동을 하면 근육 높아지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다고요?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많이 해가지고 저장을 많이 시켜 놓으면 그게 결국은요 여러 개 단백질을 어떻게 기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미노산은 신체에서 효소, 호르몬, 면역항체, 우리 몸의 어떤 구성 원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이 중요하고 평상시 아미노산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기초대사량을 늘어주겠죠.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 맞죠? 그러면 에너지 많이 쓰겠죠? 가만히 있어도 살 빠지는 거예요. 당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결국 뭐예요? 운동을 하고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요. 바로 뭐예요? 이 정신이 육체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신 육체에 미친 영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양 해주면은 우리 건강해지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 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논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했는 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태아닌 아시죠? 태아닌? 우리 제품에는 아까 뭐죠? 옥타코산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태아닌 샥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태아닌이 뇌에서 알파파를 활성화시키고 인지력을 넣어가 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파파는 사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고 집중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잠도 잘 오게 해주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아미노산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를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자 돌발 퀴즈. 세로토닌이 뇌 호르몬인데요.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어디서 제일 많이 만드는지 아세요? 뇌가 아니고요. 어디라고요? 장입니다. 장. 장. 장에서 세로토닌 제일 많이 만들어요. 95%가 여기 존재해요. 그래서 장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의 역할 중에 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요. 우리가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근데 단백질은 동물성 먹으면 안 되고 식물성 먹어야 되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단백질을 먹어서 근데 단백질을 음식으로만 먹어서는 안 되니까 아미노산을 먹어줘야 되는데 반드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먹어주면 여기 어디다 저장이 돼요? 근육에 저장하고 있다가 그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운동 잘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아미노산만 먹여줘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논문이 많아요. 아시겠죠? 꼭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당뇨 환자한테 우리 보통 그 아미노산 얼마 먹죠? 몸무게의 그람수 먹으면 되죠. 내가 60kg면 60g, 55kg면 50g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당뇨 환자한테는요 혈당까지 떨어뜨리고 싶다 이러면은 맥시멈 킬로그램 2g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주면 당뇨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절대로 당뇨한테는 단백질이 필요하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미노산을 섭취하게 되면요. 성장 호르몬이 8개 정도 되고 있어요. 제가 그 어린 성장 이야기할 때 어린이들, 성장하는 애들한테 어린 성장 호르몬은 키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미 키가 다 큰 사람은 성장 호르몬은 뭐예요? 그것뿐 아니라 키는 안 키우지만요. 이게 무슨 호르몬이에요? 행복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은 그게 어떻게 되죠? 다른 장기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죠. 근육량을 높이고, 그죠? 체중을 조절해주고, 혈압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아미노산,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많이 시켜주는 것이 아미노산입니다. 원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미노산 또 먹어줘야 되겠죠. 또 아미노산은 아까 했지만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체형을 향상시키고 수면 질도 높여주고 그죠? 그래서 성장기에는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다. 아니, 그런 어떤 물질이다. 성장 호르몬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우리가 알다시피 혈액순환 좋게 해주고 염증 떨어뜨리는 기능도 있지만 이게 근육에 대해서는요 근육 감소를 줄여준다는 거죠. 항산화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근육 감소에 도움된다는 연구 논문이 많아요. 오메가3가. 그리고 아까 했지만 오메가3는 뇌 쪽에도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뇌가를 쓰게 되면은 근육량을 유지해 줄 수 있고 그다음 여기 보면 근육의 단백질 합성 및 대사에 관여되는 항염증 효과 이런 이야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 꼭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는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당뇨 환자한테는요. 여기 보면 이형 당뇨 환자한테 근육 감소하고 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B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타민 B 당뇨 환자한테 절대 필요하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은 먼저 아시죠? 글루코사민은 우리 제품 조인트 가드인데 글루코사민은 관절 연골의 주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글루코스 섭취가 관절을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데 사실 시중에 있는 것과 암에 있는 조인트 가드 차이 뭔지 아세요? 암의 조인트 가드는요. 글루코사민이 1500mg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루코사민 플러스 다른 어떤 MSM 같은 거 하고 여러 가지 보스웰리아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글루코사민이 이만큼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시중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글루코사민은 정말로 뭐라 그러나 정제 잘 돼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코사민도 이제 나이가 들고 사실은 이제 그 뭐 근감소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관절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에 꼭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글루코사민도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MSM은 뭐죠? 조인트 가드에 들어있는 황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MSM은요 통증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진통 효과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뭘 만드냐면 콜라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타입 2 콜라겐을 만드는 어떤 성분으로서 MSM이 기능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관절이 자꾸 붓고 퇴행성 관절염이 오고 이런 나이가 되면 여자분들 특히 많잖아요. 40대 이후 많아요. 그러면은 조인트 가드는 바로 기본적으로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조인트 가드 플러스 뭐예요? 오메가3 같이 쓰면 정말 좋겠죠. 역시 메가를 쓰면 더 좋겠고. 그죠?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내용이 지금 계속 중복이 되면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계속 중복이 되면서 제가 이야기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태아닌, 아미노산, 플러스 오메가3, 비타민 B, 항산화제 다 필요한 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 건강 정도를 위해서도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D도 중요하죠. 비타민 D는 뭐예요? 칼슘 흡수해주는 거예요. 지금 처음 나와 있는데요. 비타민 D도 필요하고 비타민 B 플러스 필요하겠죠. 그 다음 운동할 때 쓰면 좋은 거. 글루코사민과 조인트 가드 좋겠죠. 예. 물론 운동하면서 위에 있는 단백질과 다 쓰면 좋겠죠. 그 다음에 코큐텐은 뭐죠? 코큐텐은 심장, 혈압, 그죠? 이런데 모두 필요한 항산화제라는 거죠. 예, 코큐텐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시고요.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은 너무 나약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콜티졸이 나와줬어야 됐단 말이죠. 항상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죠?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콜티졸을 분비했는데 문제는 이 콜티졸은요. 옛날에 못 먹었을 때나 혈압도 높여줘야 되고 혈당도 높여줘야 되고 뛰게 해줘야 되고 근육도 움직이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몸에다가 뭐예요? 이 아미노산이나 이런 걸 막 높여가지고 그걸 막 쓰게 해주려고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즘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 그게? 요즘 과한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게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 생존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막 나오는데 안 그래도 먹는 것도 많이 그러니까 다 포도당도 많이 먹고 그죠? 뭐 지방도 많이 먹고 정말 많이 먹는데 콜티졸이 나와가지고 혈당 더 높여버리고 혈압 더 높여버리고 혈중에 어떤 아미노산과 지방 더 높여버리니까 지방으로 다 축적이 돼가 뚱뚱해져 버리는 그죠? 그러니까 콜티졸 분비가 많이 되면 사실은 우리 몸에서 어떤 질환이죠? 쿠싱 증후군이잖아요. 병명은 그거예요. 쿠싱 증후군. 근데 결국 뭐냐면 이것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콜티졸 분비가 안 되고 번아웃 돼버리고 그래서 무기력에 빠져버리고 이런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아시겠죠? 지금 계속 공부했잖아요. 뭐 하면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번아웃 안 되려면은 콜티졸 분비를 줄여야 돼요. 맞죠? 뭘까요? 외부 자극이 오고 스트레스 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운동을 하면 운동 그 자체가 뭐예요? 락테이트, 젖산도 만들어지면서 엔돌핀, 그죠? 엔돌핀은 뭐예요?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미노산을 많이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주고 오메가3 많이 먹어주고 하면 뭐예요? 이게 뭘 만들어준다고요?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라든지 그죠? 아까 뭐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분비되죠? 행복 호르몬 분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막 그죠? 외부 자극이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하지 말고 그때 내가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고 좋은 영양소를 먹고 하면은요 이 상황을요 이렇게 봐야 되지.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충분히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괜찮아. 이런 말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행복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나는 더 건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쟁 시대, 그죠? 사실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성공을 했을 때 내가 번아웃 돼가지고 에너지 다 써가지고 성공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힘들고, 그죠? 쉬고 싶고 이러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태로 이렇게 내가 번아웃을 이겨내면서, 그죠? 내가 번아웃 안 되면서 운동을 하고 영양 공부를 하면서 내가 성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는 뭐예요? 행복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성장,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공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몸 자체를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절대로
번아웃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능력 있는 리더의 번아웃 방법이에요. 첫 번째, 운동을 통해서 젖산이 만들어지고 이게 베타 엔도핀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근육에 저장된 아미노산에 의해 가지고 행복 호르몬인 아까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 분비를 많이 시켜주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다시 찔 수 있는, 그죠? 그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주는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도 제가 50분 맞췄어요. 근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오늘 강의했는데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으셨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행복한 그런 걸 해보고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자, 근육 유지해야 되겠죠? 늘림도 좋고요. 유지하자는 거죠. 그래서 근육에 몸에 투자하자. 그러면 근육 몸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게 뭐라겠죠? 오메가3, 태아닌, 아미노산, 유산균, 비타민 B, 비타민 D, 항산화제, 코큐텐, 단백질, 오메가3, 조인트 가드 철분.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신경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콜티솔을 뭐한다? 리셋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 꼭 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운동하시면서 이런 영양소를 같이 공급해주면 우리는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한 성공자 내지 리더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